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큰 챕터로서 이상치 탐지, Anomaly Detection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부 꼭지로서 Anomaly Detection에 해당하는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프린트물에는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어서 먼저 한번 보자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객체를 찾아가는 게 이 Anomaly Detection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nomaly Detection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고전적인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명확히 정의된 태스크 T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메저 P가 있을 때 경험 E,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경험 자체가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점점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면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과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설명 변수가 되는 x와 종속 변수가 되는 y에 대한 존재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y는 fx라고 불리우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unsupervised learning은 결국은 y라는 종속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x라는 설명 변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분포를 추정한다든지 또는 비슷한 객체들의 집단을 찾는다든지 이런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지도학습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각각의 행들은 관측치고요. 각각의 열들은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객체들의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 또는 군집, 유사한 객체들 밀도를 추정을 하거나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1번이 밀도 추정이 되겠고요. 또는 군집을 찾거나 또는 이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또는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에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비지도 학습입니다. 반면에 지도 학습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객체가 이제 이 열이 이제 객체가 되겠죠. 또는 관측치라고도 표현을 할 텐데요. 객체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설명 변수와 지금은 이제 종속 변수를 하나로 두었지만 종속 변수도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 복수 개의 종속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이 함수 f를 찾아내는 게 지도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결정나무라든지 또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이 지도학습을 풀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nomaly Detection이라는 것은 뭐냐? 이 Anomaly Detection은 사실은 분야에 따라서 Anomaly 용어 대신에 비슷하게 쓰이는 게 작년까지는 이걸 Novelty Detection이라고 이제 챕터를 정의를 하거나 챕터를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또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웃라이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abnormal 데이터와 novelty 데이터와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이렇게 용어가 섞여서 쓰이는데 뉘앙스로 봤을 때는 아웃라이어는 사실은 말 그대로 단별량 데이터에서 실제 변수들의 범위를 너무 극단으로 벗어나는 데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어노말리와 노벨티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다별량 데이터의 관점에서 조금 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노말리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노벨티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인 대부분이 정상 상태 양품인 상황에서 불량 제품을 판별한다 이러면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급등 패턴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거는 노벌티 디텍션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의 불량 탐지, 이상행위 탐지, 사기 탐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이제 챕터 이름을 어노말리 디텍션으로 바꿨는데 내용은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상치, abnormal data 또는 novel data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에 의한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밀도에 관한 데이터 분포에서의 밀도에 관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1980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정의인데 뭔가 일반적인 데이터하고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한 데이터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대다수의 정상 데이터와는 또 다르게 발생 메커니즘이 그 정해져 있는데 단지 그 빈도가 낮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객체들이 단순히 그들의 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밀도가 매우 낮다. 이거는 메커니즘이 꼭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abnormal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고 단순히 그 객체들 자체의 발생 빈도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낮은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는 abnormal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 데이터하고 노이즈 데이터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노이즈는 이 각각의 변수들을 수집하는 관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가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취소를 할게요. 노이즈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이즈 자체를 정의하기도 어렵고요. 데이터에 노이즈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 그 노이즈를 정확하게 발라내서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특정한 이제 교재를 참고를 했는데 그 교재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는 노이즈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그 세금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흥미로운 객체 또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위배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뭔가 사후적인 분석을 하거나 그 객체 자체를 찾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메인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마키나락스라는 그 스타트업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시리즈 A 투자에서 거의 뭐 100억 가까운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제 많은 뉴스에서 기사화가 되었고요. 저희 연구실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서 세미나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든 솔루션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ADS라고 해서 Anomaly Detection Suite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장비에서 우리는 이제 산업공학과니까 제조 공정의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설비가 언제쯤 이렇게 고장이 날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디텍트를 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노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고장이 나는 게 이제 앱노멀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찾아내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회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제조업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공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금방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 특정 회사와 산업과제를 통해서 어떤 설비 데이터에서 지속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올 때 해당하는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정상 상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을 미리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적용을 찾아내려고 하는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와 같이 진행을 했던 산학과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시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뭐냐면 웨이퍼의 빈맵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웨이퍼의 개별적인 다이들에 대해서 EDS 테스트가 수행된 뒤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웨이퍼에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화를 코드화를 해서 이미지처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특정한 기간, 여기서는 하루로 이제 정의를 한다면 오늘 하루 동안 생산된 웨이퍼들의 빈맵들 중에서 뭔가 특이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히스토리 관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생산됐던 모든 누적된 그 빈맵들과는 다른 패턴이 혹시 발생하진 않았는가? 이거를 자동으로 판별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와 본 이 강의에서 나중에 소개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통해서 과거, 오늘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 특이점, 과거 시점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과 이제 특이한 것. 그럼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용역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니까 뭔가 공정의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꼭 불량으로 귀결되는 건 아닌데, 다른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공정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거를 잘 빠르게 찾아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전에 문제 발생 여지를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진행을 했던 그 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이상치 탐지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서는 이제 시스템 보안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보안 분야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는 뭐 대학교 연구실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IT 쪽에 가장 최신의 최첨단에 서 있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자료에 대한 보안,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했었던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자가 혹시나 본인의 역할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걸 로그를 통해서, 시스템에 기록된 로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디텍트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본인의 주어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그 기록들은 정상 기록들일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지만 비정상적인 로그를 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노멀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용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로그들이 코드화된 이런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하나의 그 로그 자체가 시스템 콜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 호출하는, 얼마 많이 호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콜의 집합인 하나의 로그의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얘기고요. 이 가변적인 로그의 길이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닥투백이라든지 뭐 RNN 오토인코더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된 각각의 로그들을 가져다가 이 방법론들 전부 이 본 강의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반의 벡터 스페이스 모델의 어노멀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노멀리 디텍션은 사실은 목적 자체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목적은 어노멀리 디텍션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요. 어떤 이유냐면요. 왼쪽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노멀 데이터이고요. 빨간색이 abnormal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지도학습 관점에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분류 경계면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제 보라색의 분류 경계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새로운 데이터인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전부 노멀로 예측이 될 거예요. 분류가 될 겁니다. 반면에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abnormal 데이터 자체가 워낙 수량이 적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주의 abnormal 범주의 그 클래스를 전부 대표할 수 없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정상 데이터, 파란색 동그라미 데이터만을 가져다가 어디까지가 정상, 노멀 영역인지를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파란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이렇게 추정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데이터인 A라는 데이터하고 새로운 이그젠플인 A라는 이그젠플과 B라는 이그젠플은 여기서 봤을 때 앱노멀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노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멀 말고 앱노멀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뭐 종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은 여기에 또 다른 초록색의 어떤 범주가 있어서 제조업 관점에서 봤을 때 파란색 영역은 양품입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불량인데 불량 원인 A라고 해볼게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불량 원인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현재 주어져 있는 현재 가용한 데이터는 빨간색만 있다라고 하면 파란색을 통해서 영역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불량 A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양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그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반드시 주어진 범주 중에 한 범주로 할당을 해야 되지만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양품 또는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 영역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는 노멀 클래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예시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였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80년생인데 그때만 해도 바나나라는 과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수입 자유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바나나 한 봉지를 이렇게 들고 오면 굉장히 이제 그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거의 이제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바나나 하나를 사서 한 가족이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나눠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한테 바나나와 사과를 구분하는 그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바나나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과들, 그러니까 뭐 동그란 사과, 미니 사과, 뭐 좀 벌레 먹은 사과, 초록색 사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사과라고 알려주고요. 바나나도 그냥 노란 바나나 또는 좀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 완전히 시커멓게 이제 그 익어버린 바나나 또는 뭐 굉장히 작은 몽키 바나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새로운 바나나 혹은 사과 중에 하나를 눈앞에 보여주고서 이거는 바나나니 사과니 물어보는 게 분류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둘 사이의 경계면을 찾는 겁니다. 반면에 어노멀리 디텍션은 뭐냐면 바나나를 볼 수 없는 매우 추운 지역이라서 주구장창 사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어떠한 개념까지가 사과인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동그란 과일은 사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수박도 동그랗지요. 그럼 나도 사과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사과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동그라면서
빨간색이어야 사과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파란색 사과는 이 사과의 범주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노멀리 디텍션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구체화 또는 특수화로 불리우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사이에는 반드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컨셉을 얼마만큼 확장시키느냐와 얼마만큼 구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확장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실제로는 그 범주, 정상 범주, 노멀 데이터가 아닌데도 노멀로 잘못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노멀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노멀이 아닌 것처럼 판단되는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의 1종 오류, 2종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이제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학습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가정 중에 하나는 당연히 노멀 데이터가 앱노멀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때는 앱노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노멀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이게 기본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지금부터 설명할 모든 알고리즘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환경에서 이거는 이제 뭐 텍스트북에 나온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을 써야 되느냐, 이상치 탐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서 분기를 해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이제 질문을 던지냐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굉장히 심각한 범주간 불균형이 존재를 하는가. 불량 탐지를 하는데 데이터가 한 7대3 정도로 정상이 70%고 불량이 3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분류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99대 1 정도는 돼야 뭐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루트를 타고 분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답이 이제 내려졌을 때입니다. 범주 간의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할 때, 그때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소수 범주, 여기서는 이제 minority class라고 했는데 abnormal class가 될 수도 있겠죠. 이 abnormal class에 대한 샘플이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yes라고 하면 샘플링 또는 뭐 이렇게 언더 샘플링이든 오버 샘플링이든 클래스 임밸런스를 완화할 수 있는 테크닉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푸는 게 더 낫고요. 경험상.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범주 간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면서 소수 범주에 대한 객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 어노멀리 디텍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양품과 분량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데이터셋에는 양품이 99만 9천 개가 있고요. 분량이 1000건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0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샘플링을 통해서 클래스 임밸런스를 좀 완화시키는 관점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최종적인 성능 자체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9,990개 양품과 10개의 분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 10개라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분류 문제를 학습시킬 만한 그 상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가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여러 현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린 이제 결론인데 개인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어노멀리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내부 또는 외부 그 어택에 대해서 이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해봤을 때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이 왼쪽에 있는 케이스들은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그러한 어택들이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랜덤에 가깝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원하면서 모델을 수행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오른쪽과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논문들에서 보통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분류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침입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가용한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비정상 데이터를 억지로 끌어다가 써서 또는 어택 데이터를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 문제로 풀었을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범주에 대한 절대 객체 수가 충분하면 분류 문제로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abnormal 데이터 또는 노블 데이터,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그 형태를 좀 보자면요. 글로벌 아웃라이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데이터셋들과는 굉장히 태생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아웃라이어 또는 abnormal 데이터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접근하는 모든 방법론들은 이 글로벌 아웃라이어를 판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contextual outlier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컨텍스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값이 아웃라이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그젬플을 보시면 알래스카에서 영상 30도인 거랑 사하라에서 영상 30도인 거는 전자는 아웃라이어지만 후자는 아웃라이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컨텍스트까지 고려한 아웃라이어 디텍션인데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집단적 아웃라이어, 컨텍스추얼 아웃라이어, 컬렉티브 아웃라이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객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그 아웃라이어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본 강의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렉티브 아웃라이어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특정한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2차원상으로 이제 그 임베딩을 차원을 축소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를 이렇게 시각화를 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멀 그 로그 트래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파란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찍히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택 데이터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상치이지만 자기 자신 아니 다른 객체들하고 비해서 봤을 때 자기들끼리 되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이웃들이 있어 가지고 이상치로 판단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그 주제 중에 하나이고 본 이 강의에서는 컬렉티브 아웃라이어를 판별하는 방법론보다는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일반적인 글로벌 아웃라이어를 판별하는 관점에서 적합한 알고리즘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 그리고 챌린지들을 한번 보면 우선은 우리가 그 비정상 데이터 또는 앱노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 아닌 노멀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노멀 오브젝티브하고 아웃라이어를 적절히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가 노멀이고 여기 이상이면은 아웃라이어다 또는 앱노멀이다 라고 하는 영역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연속적인 경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끊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는 고려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웃라이어의 정의를 또는 바운더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스페셜라이제이션의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어디에도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가 조금 모호하다기보다는 알고리즘의 도메인의 종속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의료 클리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아웃라이어로 취급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클리니컬 데이터보다는 플렉츄에이션이, 정상 데이터 사이에서도 플렉츄에이션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스페셜라이제이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메인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분류 문제나 다른 쪽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전조 증상, 어떤 시스템에서의 제조업 시스템에서의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을 이상 상태 탐지로 접근을 할 때는 과연 이 객체들이 또는 이 상황이 왜 아웃라이어인가, 왜 앱노멀인가, 어떤 변수들이 그 앱노멀 상태에 기여를 많이 했는가, 이러한 해석상의 이슈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노멀티 디텍션이나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던 어떤 그 회사의 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런 원료 품질 검사 데이터하고 제품 분량을 예측하는데, 정상과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 객체 자체가 560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이제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노멀리 디텍션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은 노멀과 앱노멀 클래스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은 노멀만 가지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엄밀한 연구 관점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은 노멀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노멀과 앱노멀을 잘 판별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테스트 관점에서는 사실은 소수이더라도 앱노멀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멀과 더하기 앱노멀을 같이 사용을 하고, 당연히 전체적인 절대적인 수치는 노멀 데이터가 훨씬 더 테스트 데이터에 더 많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 클래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클래스가 앱노멀이냐 노멀이냐에 따라서, 예측된 범주가 앱노멀이냐 노멀이냐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컷오프가 만약에 세팅이 된다면,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스레시홀드에 디펜던트한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디텍션 레이트라는 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센시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앱노멀인 것들 중에서 앱노멀로 제대로 아이덴티파이 된 게 이거고요. false rejection rate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노멀 정상 데이터인데 앱노멀로 정상이 아니라고 리젝션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에서는 C 플러스 D분의 C가 되겠죠. false acceptance rate라는 거는 원래는 앱노멀인데 노멀
클래스라고 잘못 accepted 된 데이터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중은 식은 a 플러스 b분의 b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지표들은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컷오프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그 네모 박스를 치는 어디까지가 정상인지를 딱 정했을 때인데, 사실은 챌린지 중에 하나가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그레이 에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앱노멀과 노멀 자체에 대한 비중이 그 경계가 모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노멀리 디텍션 알고리즘이 딱 테스트 결과물에 대해서 노멀 클래스다, 앱노멀 클래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멀일 정도 또는 앱노멀일 가능성, 이런 이제 스코어, 연속적인 값들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코어들을 가져다가 마치 분류 문제에서의 AUROC를 계산을 하듯이 그 컷오프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X축을 False Rejection Rate FRR로 표현을 하고 Y축을 False Acceptance Rate FAR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스페셜라이제이션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와 마찬가지로 컷오프를 변경하면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면 FRR과 FAR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컷오프에 디펜던트한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테그레이티드 에러고요. 두 번째가 이퀄 에러 레이트인데, 인테그레이티드 에러라는 건 뭐냐면 마치 AURC 계산하는 것처럼 이 FRR과 FAR 커브의 밑면의 넓이에요. 근데 AUROC와는 다르게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아야 됩니다. Equal Error Rate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y는 x라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요 FRR, FAR 커브와 이 y는 x 직선이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바로 FAR과 FRR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두 가지의 에러 값이 동일한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등 에러 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얘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컷오프의 디펜던트한 매트릭보다는 지금 보시는 두 가지의 컷오프의 인디펜던트한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